자, 이제 앞에 화면 보겠습니다. 어제 알려드렸던 데이터베이스 기본적인 내용에 이어서 오늘도 데이터베이스 관련해서 공부를 좀 할 거예요. 오늘은 이제 좀 더 실질적인 SQL들을 알아볼 거고요. 몇 가지 문제도 풀어보고 하면서 실습을 해볼 겁니다. 일단에 스토어 페이지 새로 고침해보시면 문제 하나 올라갔을 거예요. 이거 열어보시면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 녀석을 그대로 전체를 다 선택해서 복사해 주신 다음에 전체 선택하고 복사, 그리고 SQL YOG 여기로 와서 붙여넣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당연히 XMPP에서 데이터베이스 서버 먼저 켜주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 상태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SQL YOG에 접속하신 뒤에 어제 우리가 만들었던 계정 정보로 접속까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붙여넣기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맨 위에 있는 슬래시 별과 맨 아래에 있는 별 슬래시 이 두 녀석은 제거를 해줄 거예요. 저건 이제 문장 주석 거는 능력인데 주석이 걸려 있으면은 쿼리를 작성할 때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제거를 해주고요. 자, 이렇게 준비를 완료를 하셨다면 이제 하나씩 좀 볼 거예요. 자, 제 거 같은 경우는 글자를 좀 더 키워서 여러분들이 잘 보이실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자, 일단 이 상태까지는 다 되셨죠? 자, 여기서 이제 하나씩 시작을 할 겁니다. 자, 첫 번째, 전체 데이터베이스 리스팅이라고 되어 있는 이 녀석은 데이터베이스 목록을 보여달라라고 하는 말과 동일한 거예요. 리스팅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리스트를 보여줘 해서 목록을 보여달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show databases라고 해줄 겁니다. 어제 해봤던 거죠. 데이터베이스들 보여줘. 자, 근데 이런 거 할 때 S, 복수계의 개념인 마지막 S를 빼버리시면 안 돼요. 얘는 정상적으로 수행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러한 쿼리 문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문법에 근거해서 우리가 쿼리를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명심해 주셔야 되고, 이 복수계 리스트를 본다, 그러니까 리스팅을 한다, 목록을 본다 라고 할 때는 항상 복수계예요. 그래서 S를 잘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MySQL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해라 라고 했는데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한다 라고 하는 행위는 이것도 어제 해봤죠. use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용해서 MySQL 난 이제부터 이 데이터베이스 사용할 거야 라고 해주는 거. 자,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를 내가 사용할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하는 행위는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지금 데이터베이스를 제가 아직 이걸 실행하지 않았어요. 이 상태로 저는 어제 A8이 골라져 있는 상태로 이 SQL YOG가 종료가 됐었습니다. 근데 현재 우리한테는 A8이 없어요.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이 데이터베이스 안에 나는 이런 것들을 만들 거야 라고 하는 명령어를 입력을 했을 때 얘가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해요. 왜냐면 그 데이터베이스는 없을 거니까. 그렇죠?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녀석도 데이터베이스가 선택되어 있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 SQL YOG라고 하는 녀석 자체가 UI를 가지고 있는 툴이었기 때문에 이런 정보들, 화면에 나타나는 정보들을 통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환경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이런 느낌인데, 그래서 실제로 내가 사용할 데이터베이스를 항상 잘 선택해 주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겁니다. 자, 실행을 시켜주면 이 위에 있는 이 녀석이 MySQL로 변경됐고요. 성공 잘 했고요. 이제부터 MySQL 데이터베이스를 건드릴 거야 라는 의미가 된 거겠죠.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 테이블도 만들고 데이터도 만들고 이런 걸 앞으로 진행을 할 건데, 그 상태에서 데이터베이스가 잘못 선택되어 있었다면 내가 지금 만약 예를 들어 A1이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어떠한 테이블과 데이터를 넣으려고 했는데 내가 선택했던 게 A3이다. 그러면 나는 여기다 넣고 싶었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실행시킨 쿼리들은 여기에다가 테이블과 데이터를 넣어주는 현상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는 데이터베이스에 꼭 접근할 수 있도록 선택을 잘 해주셔야 된다. 자, 그 다음 테이블 리스팅입니다. 리스팅이라는 건 목록을 본다라고 했죠. 이 말인즉슨 테이블들 보여줘 라는 말과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들 보여줘 라고 할 때 show databases 라고 했었는데 테이블을 리스팅해라 라고 하는 이 녀석은 show tables 라고 하는 명령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실행을 시켜주면 이 MySQL이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가 가진 테이블들 목록이 쭉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죠. Tables in MySQL. 그러니까 MySQL이라고 하는 테이블 안에 들어있는, MySQL이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 안에 들어있는 테이블들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데이터가 여러 개가 나온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걸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지금 현재 MySQL이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 안에는 이런 이름으로 된 테이블들이 여러 개 존재하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특정 테이블의 구조 볼 겁니다. 특정 테이블의 구조라고 하는 건 이렇게 볼 수 있는 테이블들 중에서 내가 원하는 테이블, 예를 들어 이런 테이블 하나를 딱 선택하고 이 녀석이 가지고 있는 내부 구조를 파악하자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예를 든 DB라는 테이블은 이 테이블이 어떻게 생겼는가 라는 걸 보자, 이런 느낌입니다. 여기서는 제가 유저라고 하는 테이블을 구조를 한번 봐보도록 하죠. 이 테이블의 구조를 확인할 때는 describe라고 하는 키워드가 존재해요. 유저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근데 여기 보면은 테이블 이름으로 유저를 쓰고 있는데 여기에 들어간 유저는 대문자로 변했죠. 그럼 얘는 우리가 사용하고자 했던 이름으로 쓰는 게 불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상황이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붙이고자 했던 거는 백틱이었죠. 이러면 이 해당 테이블에 대해서 이름으로 구조를 볼 수 있게끔 키워드를 실행시켜 줄 수 있다. 자, 이런 식으로 정보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걸 보고 조금 얘기를 나눠볼 거예요. 테이블의 구조를 확인하기 위해서 명령어를 입력하고 실행을 시켜보면 지금 유저라고 하는 테이블이 어떻게 생겼는가, 이 테이블이 어떤 구조로 만들어져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얘는 실제로 데이터가 아니고요. 유저라는 테이블에 들어있는 데이터 값이 아닙니다. 그냥 테이블의 구조를 알려주는 건데, 자, 여기서 하나씩 좀 볼 겁니다. 일단 첫 번째, 필드. 필드는 뭔가요? 네, 그쵸. 컬럼 이름이에요. 근데 우리가 자바에서도 필드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실제로 우리 많이 사용을 했고요. 자바에서의 필드는 어떤 의미였죠? 변수인데 그냥 변수가 아니라 전역 변수를 의미했죠. 자바에서는 전역 변수를 필드라고 합니다. 그럼 지역 변수는 뭐라고 했나요? local variable이라고 했죠. 그래서 둘이 명칭이 좀 달라요. 상황에 따라서 잘 판단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있는 이 필드라는 이름도 사실상 변수처럼 생각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얘는 데이터를 담을 때, 데이터를 넣을 때 그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인지를 나타내는 이름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필드명, 즉 호스트라는 필드와 유저라는 필드와 패스워드라는 필드랑 이런 녀석들은 각각의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인지를 알려주는 이름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패스워드에 이런 컬럼에 이런 필드에 들어있는 데이터들이라면 실제로 패스워드 값을 가지고 있을 데이터다 라는 식으로 우리가 유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수 이름 짓는 것처럼 데이터베이스도 마찬가지로 이 필드명, 즉 컬럼명 잘 판단을 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타입. 얘는 뭘까요? 얘는 데이터 타입이겠죠. 자바에서 int가 어쩌고 스트링이 어쩌고 하는 것처럼 데이터베이스도 데이터 타입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테이블 만들고 데이터를 넣고 이런 데이터를 관리하고 이런 작업들을 할 때 상당히 중요한 개념 두 가지예요. 컬럼의 이름이 되는 녀석과 그러니까 필드, 그리고 데이터의 타입. 이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바에서 int a는 해놓고 문자 넣으려고 하면 뭐라 했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int 타입으로 컬럼을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어떠한 문자 값이라든가 이런 걸 넣으려고 하면 얘가 뭐라고 해요? 그런 식으로 데이터 타입 상당히 중요하다.
이 타입에는 뭐가 있는지 조금 이따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고요. 자, 그 옆에 이제 널이라고 하는 거, 키라고 하는 거, 디폴트라고 하는 거, 엑스트라라고 하는 거 몇 가지 녀석들이 더 있는데, 자, 이 녀석들은 지금 당장은 의미를 파악해보지 않을 거예요. 조금 더 뒤에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참 그리고 describe라고 하는 이 명령어는 사실상 DESC라고만 입력을 해도 가능해요. 동일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describe라고 했던 그 키워드 자체를 압축시켜서 함축시켜서 쓸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이 가능하다. 근데 이 녀석은 이제 이 DESC라고 하는 이 녀석은 나중에 정렬이라고 하는 개념을 배우다 보면은 거기에도 똑같은 애가 나와요. 이 이름으로 된 똑같은 녀석이 하나가 나옵니다. 근데 테이블의 구조를 보는 이 녀석과 정렬에서 사용되는 DESC 이 녀석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만 똑같은 겁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헷갈려 할 필요는 딱히 없는 게 이 정렬을 사용하기 위해서 정렬에서 쓰는 DESC를 쓰기 위해서는 정렬을 하는 키워드가 먼저 나와야만 해요. 그게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녀석이 쓰였다. 쿼리의 형태가 아예 달라요. 그래서 별로 헷갈릴 일이 딱히 없습니다. 그래서 구조를 확인할 때는 describe의 DESC, 정렬할 때는 얘는 descending의 DESC라고 하는 녀석이에요. 이것도 나중에 나올 겁니다. 그 다음 테스트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하라고 하니까 또 유지를 해줘야겠죠? 이렇게 그러면 테스트 데이터베이스를 선택을 했고요. 자, 리스팅을 해보라고 하네요. show tables 해주면 될 거고요. 테스트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에는 테이블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군요. 그래서 결과가 제대로 나오지 못했어요. 결과가 없을 때에는 이렇게 이름만 나오고 밑에가 데이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 기존의 A1 데이터베이스가 존재한다면 삭제를 해라 라고 하고 있는데 일단 데이터베이스를 삭제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어제 봤던 drop 데이터베이스 A1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녀석은 A1이라는 데이터베이스를 그냥 지워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기존에 존재한다면 삭제를 해라 라고 하고 있죠. 자, 이 둘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여드릴 겁니다. 지금 저한테는 A1이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요. 그렇죠? 있는 상태에서 얘를 실행을 하면 문제가 없이 실행이 잘 됩니다. 성공을 했죠. 근데 이 녀석을 한 번 더 하려고 하면 그때는 에러가 발생을 해요. 이건 어제 봤던 건데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지울 수가 없다라고 에러가 발생한 거예요. 근데 자, 우리가 지금 문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존재한다면 삭제라고 하는 그런 키워드를 좀 추가를 해볼 겁니다. if exceed 이라고 해서 만약에 존재한다면 이라는 말을 여기다 넣어서 데이터베이스를 지우려고 한다. 현재 저한테는 A1이 진짜로 없어요. 없는 상태에서 이 키워드를 넣지 않고 실행했을 때는 에러가 발생을 했었는데 이 키워드를 추가하고 나서 얘를 실행을 하면 이제는 에러가 아니라 성공인데 경고가 나와요. 경고가 나오는 것과 에러가 나오는 거는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에러는 아예 멈추는 거고요. 경고는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이런 데이터베이스에서 어떤 처리를 할 때도 에러가 나지 않는 상황을 만드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if exceed 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추가해서 처리할 수 있다. 그 다음 데이터베이스 하나 만들려고 하고 있으니 우리가 어제 이것도 배웠죠? create database A1 이라고 하는 식으로 작성을 해준다면 얘는 만들어 주겠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A1을 선택해라 라고 했으니까 use A1 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이름이나 선택할 때 백틱을 한 번도 안 넣었어요. 그 이유는 이렇게 써도 키워드로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키워드로 바뀌었다면 아까 우리가 유저라고 하는 테이블을 보려고 했을 때처럼 백틱을 넣어줘야겠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가 추가되었는지 확인해라 라고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데이터베이스 리스팅 해보면 되겠네요. show databases 그럼 A1이 잘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다.
다음에 테이블 확인하라고 하니까 show tables 할 수 있겠죠? 얘는 당연히 아무것도 안 들어있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좀 전에 지웠다가 새로 만들어냈기 때문에. 자, 지금 이 상황을 보면서 여기까지 봤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자, 데이터베이스, 즉 DB는 지워졌다, 지워진 후 다시 생성되면 기존에 무엇이 있던지 간에 초기화된다. 다 사라진다. 이걸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자체를 지웠다가 다시 만들었어요. 그 전에, 지우기 전에 뭐가 들어있었는지는 정확히 판단하지 않았지만, 확인해보지 않았지만, 지웠다가 다시 만들었더니 아무것도 안 들어있어요. 만약에 지우기 전에 어떤 게 들어있었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지웠다 다시 만들면 사라져요. 이렇게 해서 한 번 사라진 녀석은 복구를 못합니다. 이거는 그냥 복구는 못해요. 만약에 백업분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있던 게 있다라고 하면 그걸 가지고 복구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냥 지워진 이후에는 복구가 안 돼요. 그래서 이걸 지금 왜 말씀드리냐면,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데이터베이스를 다룰 때, 데이터를 다룰 때, 아니다, 이건 DB라고 하죠. DB를 다룰 때 삭제는 항상 신중하게 해야만 해요. 이거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절대로 함부로 막 지우면 안 돼요. 왜냐면 내가 백업 시켜놓은 데이터가 없을 때 한번 삭제된 거는 그냥 아무렇게나 복구가 가능한 게 절대로 아닙니다. 이거 컨트롤 Z 같은 걸로 살려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절대로 함부로 삭제하면 안 된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이거는 뭐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 좀 중요한 데이터를 다루는 시설에서는 어떠한 데이터를 지우거나 어떠한 테이블을 지우거나 데이터베이스를 지우려고 할 때 결제 라인을 통과해야만 삭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냥 함부로 지울 수 있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근데 우리는 지금 이제 공부하는 단계고 이것저것 테스트를 많이 해볼 거고 우리가 실제로 운영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아니라 공부하고자 만드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지웠다가 만들고 해도 괜찮아요. 근데 실제로 어떠한 서비스를 하는 상황이라든가 이러면 절대로 지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진짜 예를 들어서 국세청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이제 우리가 관리한다라고 해볼게요. 여기에 국세청보다는 국세청도 괜찮겠네요. 국세청 관련 프로그램 이걸 우리가 관리를 하는데 만약에 여기서 세금 연말정산 관련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어떤 데이터들이 쭉 들어있었대요. 우리나라 국민들에 대한 데이터가 막 들어있었는데 그 데이터를 내가 실수로 지운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지웠는데 백업본이 없어서 복구가 안 된대요. 그럼 정말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 실수를 저지른 개인 한 명이 어떻게 처리를 할 수 있는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해결 문제 정도가 아니에요. 그 정도 레벨이 아니라 좀 오버해서 말해보자면 약간 비상이 걸리는 겁니다. 비상. 재난과도 같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데이터를 다루느냐에 따라서 이 데이터베이스를 잘 관리하는 것도 엄청 큰 일이죠. 그래서 삭제할 때 항상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거. 그거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비교적 최근이죠. 카카오 서버가 데이터 서버가 화재가 발생해서 얘네가 한동안 서비스를 못했던 적이 있어요. 일시적으로 뭐 하루 이틀, 뭐 길게는 며칠까지 서비스가 좀 먹통이 됐다가 순차적으로 돌아오고 그랬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데이터 센터에 화재가 발생하거나 어떤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데이터가 손실되면 그 데이터가 백업되어 있던 게 없으면 이거 복구 못해요. 그래서 실제로 일부는 복구를 못했었어요. 얘네도. 제가 이제 그 뉴스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료를 봤을 때 실제로 100% 복구가 됐던 건 아닙니다. 얘네가 백업 서버가 없었던 건 아닌데 이걸 상시 운영을 안 하다 보니까 일부는 손실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피해 보상을 하고 이랬었죠. 제 기억엔 그랬던 것 같은데 항상 데이터는 중요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 한 번 잃으면
복구가 안 되니까. 그래서 중요한 데이터를 다루는 이제 대기업 서비스를 하는 업체들은 보통 다 백업 서버를 다 만들어 놓습니다. 그거 없으면 큰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비용을 투자하면서라도 그런 걸 관리를 해야 돼요. 어쨌든 우리는 데이터 관리할 때 조심해야 된다 라고 하는 개념이고, 자 이제는 테이블을 만들어라 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사실 여러분들 얘도 똑같아요. 테이블을 만드는 행위도 똑같아요. 근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것만 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지우고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하고 이 데이터베이스 안에 들어있는 테이블 목록 보고 이런 거밖에 안 했는데, 이제 실제로 테이블을 만들어 볼 겁니다.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큰 폴더 안에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폴더들을 이제 만들어 보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테이블이었으니까 이 안에 저장되는 파일들이 이제 데이터였고, 테이블을 만들 거다. 근데 이 테이블을 만들 때에는 주의사항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주의사항, 얘는 꼭 지켜야만 해요. 뭐냐면 첫 번째, 테이블명을 정해야 됩니다. 테이블명을 정하지 않고 테이블을 만들 수는 없어요. 이건 변수 만들 때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변수 이름을 짓지 않으면 변수를 만들어낼 수 없죠. 그것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이름은 꼭 필요하다. 두 번째, 컬럼이 1개 이상 꼭 필요하다 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컬럼이란 뭐냐면 이 테이블을 구성할 때, 이 테이블을 만들 때 내가 저장하고자 하는 데이터의 이름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까 전에 DESC로 확인했을 때 필드 같은 느낌이겠죠? 그 녀석이 1개 이상 꼭 있어야 돼요. 얘가 아예 없게끔 테이블을 만드는 건 아예 불가능한 겁니다. 절대로 안 돼요. 그 다음 세 번째, 컬럼의 데이터 타입을 꼭 명시해야 한다. 데이터 타입을 명시하지 않으면 해당 컬럼을 만들 수가 없어요. 이거는 지키지 않으면, 이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테이블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3개 중에 단 하나라도 지키지 않았을 때는 테이블을 정상적으로 만들지 못하니까 꼭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자, 그래서 테이블을 만들 때 지금 얘가 말하고 있는 건, 이 문제가 말하고 있는 건 이런 이름으로 된 테이블을 만들 건데 이러한 컬럼과 이러한 컬럼을 만들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컬럼을 2개를 지금 지정을 해준 거고, 해당 컬럼들에 사용될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도 얘가 알려주고 있어요. 자, 근데 이거는 제가 따로 더 알아볼 겁니다. 자, MySQL 데이터 타입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자료들이 좀 많이 나와요. 어떤 걸 보셔도 딱히 상관은 없어요. 그냥 정리가 좀 잘 되어 있는 걸 보시면 돼요. 자, 지금은 앞에 화면 볼게요. 자, 이렇게 타입을 검색해서 아무거나 들어왔는데,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숫자형, 그 다음에 날짜형, 문자형 이렇게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데이터 타입이 좀 많아 보이죠? 숫자형에도 벌써 이만큼, 뭐 소수도 있고 날짜도 좀 많고 문자는 더 많고 좀 되게 많아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 자주 쓰이는 거 4개 정도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거의 모르고 지나가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 찾아보면서 사용하시면 돼요. 일반적으로는 보통 4개 안쪽에서 다 해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알려드릴 겁니다. 자, 일단 숫자형에 보면 정수와 소수, 고정소수, 부동소수 이렇게 있는데, 일단 소수는 다 버려도 돼요. 일반적인 우리는 항상 웹 개발을 지금 기준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스프링 풀스택이죠. 그래서 웹 개발을 기준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상황은 제쳐두고 웹에서는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실제로 소수를 다뤄야 되는 데이터, 소수의 데이터를 다뤄야 되는 상황에서도 이거 안 써요. 그래서 얘는 배제하고 가도 됩니다. 빼고, 자, 그럼 정수 부분만 보면 되는데, 자, 정수 부분에서도 필요 없고요.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고요. 필요 없고, 필요 없어요. 쭉 필요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밑에 쪽에 있는 이 녀석, 인츠라고 하는 이 녀석을 우리가 쓸 겁니다.
여기 지금 인트랑 인티저 이렇게 두 개 나오는데 이것도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 일반적으로 인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인티저를 잘 몰라도 상관없고 빅인트 얘도 필요 없어요. 거의 대부분 숫자를 다룬다라고 하면 이 데이터 타입으로 끝나요. 다른 거 생각할 필요가 딱히 없습니다. 조금 더 정밀하게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할 거다, 기획할 거다라고 하면 여기 위에 있는 제가 필요 없어요라고 했던 이 녀석들을 쓸 일도 생기겠지만 우리는 현재 웹을 기준으로 생각한다라고 했고 이 웹 기준에서는 그렇게까지 깐깐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숫자를 쓴다 그럼 int 쓰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자, 우린 지금 MySQL을 공부하고 있죠? MySQL이라고 하는 DBMS를 공부를 하고 있는데 자, 오라클도 어제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렇게 서로 다른 DBMS들마다 데이터 타입의 이름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지금 MySQL은 int죠. 오라클은 뭐 넘버를 쓴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건 그냥 검색하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표준 SQL을 배운다고 했고 이제 이걸 표준 SQL을 배우면은 어떤 데이터베이스 DBMS를 쓰던지 간에 상관없이 다 활용이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데이터 타입은 그냥 검색을 해서 한 번만 훑어보면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딱히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고 우리 MySQL에서는 숫자 중에 int 이 녀석만 쓴다. int 이 녀석은 마이너스 21억 정도부터 플러스 21억 정도까지 대략 그 정도의 범위를 표현할 수가 있다. 그리고 부호가 없는 애는 0부터 42억 9천까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 요 정도. 근데 이 범위도 사실 몰라도 돼요. 이거 몰라도 됩니다. 그리고 이 범위는 자바에서 int의 범위랑 동일해요. 얘도 똑같아요. 마이너스 21억에서 플러스 21억. 근데 자바 같은 경우는 부호 없는 수라고 해서 따로 설정되어 있는 게 없기는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서 쓸 수는 있지만 좀 달라요. 근데 데이터베이스에는 이게 명시가 되어 있는 걸 보면 얘를 할 수 있는 게 있다라는 거겠죠? 실제로 여러분들 나중에 unsigned라고 하는 그런 걸 사용하면은 이제 마이너스 음수 부분을 아예 사용하지 않고 그 부분의 크기만큼을 양수 쪽으로 이렇게 넘겨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MySQL의 데이터 타입에는 여러분들 첫 번째로 정수형의 int 이 녀석을 알면 된다. 자, 그 다음 정수는 끝났어요. 이러고 넘어갈 거예요. 날짜. 자, 여기도 5가지가 있는데 데이트, 데이트 타임, 타임 스탬프, 타임 이어 이런 식으로 5가지가 있죠. 자, 이 중에서 여러분들은 이거 하나만 보시면 됩니다. 이거 하나만 보시면 돼요. 나머지는 딱히 필요하지 않아요. 타임 스탬프가 그나마 좀 필요하다면 필요할 수도 있는 상황들이 있지만 몰라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이걸 쓸지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 된다면 그 상황에서는 이걸 알아서 찾아서 어떤 의미인지 알고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고민할 필요가 없고요. 그냥 얘 하나만 알면 된다. 왜 그런 거냐면 자, 데이트, 얘 날짜를 표현한대요. 그죠? 그럼 얘가 지금 이렇게 데이터를 저장할 거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연도, 월, 일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 데이트 타임, 이 녀석은 연도, 월, 일, 시, 분, 초까지 나오고 있어요. 타임스탬프도 동일한 그 특성이지만 좀 다른 구성을 가지고 있고요. 타임은 시간만, 10분 초만, 그 다음 이어는 연도만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자, 제가 예전에 베이직 아티클 매니저 초반부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날짜라고 하는 이 데이터는 지금 이 순간 내가 저장해야 되는 실제로 그 데이터를 얻어내야 되는 그 시점이 지나고 나면 아주 일말의 시간이라도 지나고 나면 복구가 안 돼요. 돌아갈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날짜 데이터 혹은 날짜 및 시간 데이터를 구할 때 그 현재 시간과 날짜를 같이 구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REGDate라고 하는 컬럼에 저장되는 값도 연월일 10분초 같이 넣어놨잖아요. 그쵸? 그렇게 데이터에 저장을 해놨다가 나중에 내가 뭐 연도만 필요해, 뭐 혹은 월, 일만 필요해, 뭐 시간만 필요해 이런 특수 상황들에 맞게끔 잘라서 쓰면 돼요. 애초에 우리가 이걸 잘라서 저장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풀로 저장을 때려놓고
이걸 필요한 거에 맞게 잘라서 쓰면 문제가 없으니까 그렇게 사용하는 게 더 좋다. 왜냐면 연도만 저장을 해놨는데 나중에 뭐 월, 일, 시간도 필요하대요. 그때 가면 복구가 안 돼요.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초반에는 다 저장을 해놓고 처리를 한다. 물론 특수한 상황에 따라서 정말로 연도만 필요하다. 그럼 굳이 이렇게 데이터를 저장할 필요는 없겠죠. 그런 경우보다는 일반적으로 날짜나 시간 데이터는 이렇게 풀로 저장을 해야 되는 경우가 월등히 많기 때문에 이 녀석 하나만 알면 된다. 그래서 날짜형에는 date time이라고 하는 이 타임만 알면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문자형 볼 겁니다. 자, 문자형에는 또 여기도 여러 가지 것들이 좀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볼까요? 여기도 좀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 이 녀석 그리고 이 녀석이에요. 이렇게 두 개만 알면 돼요. 나머지는 모르셔도 돼요. 근데 제가 올려드린 문제에 이따가 정답을 올려드릴 건데 그 정답을 보시면 얘가 쓰이는 경우들이 종종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냥 이걸 써도 똑같이 사용이 가능한 거고 여러분들이 실제로는 이걸 사용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답에는 얘가 써 있을지라도 이건 그냥 무시하시면 됩니다. 자, 이 두 개. 얘네들이 뭐 하는 녀석인지 대충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문자형이니까 문자 데이터를 다루겠죠? 자바로 치면은 스트링 데이터를 처리할 거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봤을 때 이 캐릭터라고 하는 이 녀석은 고정 길이를 가지고요. 문자열을 저장을 하는데 0부터 255까지래요. 생각보다 크기가 작죠? 이게 지금 크기에 관련된 얘기인데 좀 작아요. 근데 바차, 이 var 캐릭터라고 하는 이 녀석은 보통 우리가 표현을 할 때 바차라고 많이 합니다. 자, 이 녀석은 0부터 65,535까지 가능하대요. 이렇게 좀 더 크죠? 캐릭터에 그냥 순수한 캐릭터에 비해서 이 녀석이 더 큽니다. 근데 이게 커서 얘를 쓰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 바차를 더 많이 쓰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거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고 자, 이런 녀석들은 무시해도 괜찮아요. 이게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타이니 이게 작은이에요. 작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타입을 쓸 때 좀 더 작게 쓸 거야 라고 되어 있는 녀석이에요. 우리가 이렇게까지 깐깐하게 크기를 조정할 필요가 없어서 몰라도 되는 겁니다. 아까 그 정수형 쪽에도 마찬가지. 타이니 인트, 뭐 미디움 인트, 스몰 인트, 빅 인트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그거 다 크기 차이예요. 근데 그거 괜찮아요. 몰라도. 그 다음에 비랍. 비랍은 쓸 일 없습니다. 그냥 모르셔도 돼요. 텍스트만 아시면 됩니다. 얘는 실제로 활용을 하는 것들이 종종 있으니까 텍스트에. 그리고 뭐 미디엄 비랍이나 뭐 롱 비랍이나 롱 텍스트, 미디엄 텍스트 이런 거 다 모르셔도 되고 다 필요 없어요. 이넘 셋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일반적인 웹의 상황에서 이런 녀석들, 이런 타입들 쓸 일이 없어요. 자, 그럼 우리가 바차랑 텍스트만 알면 되는데 자, 캐릭터랑 바차의 차이를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거는 정확히 이렇다라기보다는 이런 느낌 정도로만 봐주시면 되는 건데요. 자, 얘는 고정 길이를 가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이 캐릭터 타입으로 방을 3칸 만들어 놓고 데이터를 이렇게 저장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렇죠? 네, 가정을 해보면 자, 얘는 3칸인데 3글자가 들어있으니까 문제가 없죠. 근데 만약에 3칸인데 2글자만 들어있으면 어때요? 한 칸이 낭비죠. 근데 얘는 고정 길이기 때문에 이 낭비되고 있는 실제로 사용되고 있지 않은 이 녀석에 대한 크기가 사라지지 않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얘는 바차는 가변 길이라고 했습니다. 얘는 가변이란 얘기는 변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상황, 바차를 사용해서 3칸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2글자만 저장을 했다라고 하면 이 녀석은 이 한 칸에 대해서 실질적인 크기를 부여하지 않는 것처럼 사용이 된다. 이런 느낌 정도로만 보시면 돼요. 사실 이거에 대해서도 깊게 이해를 하려면 더 할 얘기가 많은데 거기까지는 우리가 알 필요가 없는 부분이라서 그러면 당연히 얘보다는 얘가 효율이 좋겠죠? 일반적인 상황에서.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바차를 사용을 하고요.
이 부분도 이제 오라클이랑 차이가 있다면 오라클은 이제 바차2라고 하는 이름으로 보통 사용을 해요. 자, 이런 식으로 차이가 있다. 자, 그러면 텍스트. 이 녀석은 뭐냐? 이 녀석은 뭐냐면 1부터 65,535개의 가변 길이를 가지는 문자를 저장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범위 얘랑 똑같지 않나요? 뭐 0과 1 차이 이런 걸 떠나서 맥시멈 65,535가 똑같죠? 그러면 텍스트를 굳이 쓰지 않고 내가 만약에 65,535까지의 크기를 필요로 해서 텍스트를 쓰려고 했다면 바차로 이렇게 써도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이게 얘네들의 차이가 있는 건 뭐냐면 이것도 그냥 느낌만 보시면 돼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여기에 나오는 이 크기는 한 글자당 1이 아닙니다. 뭐 알파벳이나 숫자나 한글이나 이런 것들이 다 크기를 가지는 범위가 달라요.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만 보면 알파벳이 기본적으로 한 글자가 한 칸을 차지한다라고 했을 때 한글은 3칸 정도를 차지한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여기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글자가 대략 한 2만 글자 좀 넘게 되겠죠. 그렇게 들어갈 수가 있는데 자 바차를 사용해서 이만큼의 사이즈를 쓰는 거랑 텍스트를 사용해서 이만큼의 사이즈를 쓰는 거는 얘가 유리해요. 그냥 단순하게 얘가 빨라요. 근데 이만큼 이 정도로 긴 그 텍스트를 긴 문자를 저장하고 싶은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사이즈를 한 20 정도, 한 50 정도, 100 정도, 뭐 한 몇백 정도 이렇게 해서 쓰고 싶다면 그때는 이 녀석이 훨씬 유리합니다. 상황에 따라 다른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만들어낼 상황을 보면은 게시판에 게시글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게시글에 제목을 쓴다. 제목은 사이즈가 엄청나게 클 필요가 없죠. 보통 제목을 그렇게까지 길게 쓰지 않잖아요. 그럼 이 녀석은 누굴 쓰는 게 유리하겠어요? 바차를 쓰는 게 유리한 거예요. 자, 근데 내용을 저장할 거예요. 내용은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고 정말 많이 길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 여러분들 나무위키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 걔네들은 텍스트가 정말 많아요. 그죠? 그런 데이터를 만약에 저장하고자 했어요. 그러면 얘가 유리해요? 얘가 유리해요? 텍스트가 유리한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골랐으면 됩니다. 그냥 그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되고 바차는 일반적으로 사이즈를 지정해서 쓰고요. 텍스트는 사이즈를 지정하지 않고 써요. 그런 차이가 좀 있다. 얘는 실제로 사용하면서 보도록 하죠. 그래서 문자형에는 이렇게 쓰는 게 낫겠군요.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자, 바차는 뒤에 지금 제가 소괄호를 열어놨는데 이 소괄호 안에 내가 쓰고자 하는 사이즈를 이런 식으로 넣어서 씁니다. 일반적으로. 꼭 딱 떨어지는 숫자를 써야 되는 건 아니에요. 뭐 이런 식으로 써도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20, 뭐 50, 뭐 100, 200 이런 식으로 끊어지는 숫자로 보통 표현을 많이 해요. 이것도 뭐 취향 차이긴 하겠지만 이렇게 네 가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된다. 이 네 가지를 제외한 타입들은 사용될 일이 많지 않다 웹에서. 그리고 얘네들을 int, date, time, text 얘네들은 사이즈를 지정하지 않고 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내용을 바탕으로 테이블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테이블을 만들 때 사용하는 명령어 키워드는 자, 우리 데이터베이스 만들 때 뭐 썼죠? create 썼죠. 테이블도 마찬가지예요. 왜 둘이 똑같냐면 자, 우리는 DDL과 DML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DDL은 데이터의 상위 개념, DML은 데이터를 건드린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건드렸다면 DDL이라고 했죠. 자, 테이블도 데이터보다 상위 개념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DDL이에요. 그래서 DDL에서는 무언가를 만들 때 create를 씁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때도 create고 테이블을 만들 때에도 create예요. 그래서 create 그 다음에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만들 때 create 그 뒤에 뭐 왔어요? 만들 거야
나는 데이터베이스를 이라고 우리가 명시를 했죠. 근데 지금 우리가 테이블 만들 거예요. 그럼 create 테이블. 난 테이블을 만들 거야. 그리고 나서 뭐 와야 되겠어요? 테이블에 이름이 와야겠죠.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create 데이터베이스하고 이름 왔던 것처럼 이제는 테이블에 이름이 와야 된다. 자, 근데 테이블은 여기서 이렇게 끝나면 안 돼요. 왜냐면 우리가 필수 주의사항이 몇 가지가 있었죠. 테이블 이름 필요했고요. 컬럼이 한 개 이상 꼭 필요했고요. 컬럼의 데이터 타입 꼭 명시해야 됐고요. 지금 이 중에 우린 얘만 만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쿼리가 여기서 끝나지 못합니다. 이 뒤에다가 아티클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테이블을 내가 만들 건데 이 테이블은 컬럼을 가지게 할 거야 라고 해서 소괄호를 열어줄 겁니다. 이 테이블이 가져야 되는 컬럼에 대한 내용을 이 소괄호 안쪽에 우리가 명시를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되는데 이렇게 적을 때 그냥 적어도 물론 돼요. 우리가 가독성을 위해서 줄바꿈과 들여쓰기를 적절하게 활용할 거예요. 그래서 소괄호에서 줄바꿈을 해줄 거고요. 원탭 정도 넣어준 뒤에 여기에 타이틀 그리고 바디라고 하는 컬럼 이름을 지어줄 겁니다. 근데 바디는 또 지금 보면 키워드로 변했죠. 이 녀석 이름으로 쓸 거니까 내가 지금 아티클 테이블 안에 만들어낼 컬럼 이름으로 쓸 거니까 백틱 붙여줄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테이블 명 지었고요. 컬럼이 한 개 이상 꼭 필요하다고 했는데 사용할 컬럼의 이름 만들어냈으니까 나 이런 컬럼을 가진 아티클 테이블을 만들 거야 라는 의미를 했으니까 2번까지 했죠. 3번은 아직 안 했죠. 3번도 해줄 겁니다. 3번은 어떻게 하냐, 이 컬럼 타이틀이라고 하는 컬럼에 이 녀석은 이제 이런 데이터만 저장할 수 있어 라고 우리가 명시를 하는 거예요. 그 명시는 컬럼 이름에 한 칸 띄어쓰기를 해준 뒤에 여기다가 넣어주게 됩니다. 타이틀, 이 녀석은 엄청나게 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사이즈를 적절하게 골라서 바차 100이라고 하는 이 녀석을 넣어줄 거고요. 자, 바디, 얘는 내용에 해당을 할 텐데 이 녀석은 좀 긴 글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니까 텍스트라고 하는 얘를 사용을 하도록 하죠. 이렇게 여기까지 작성을 했다면 자, 의미를 한번 볼 거예요. 만들 거야 테이블을, 이름은 아티클인데 그 아티클 테이블 안에는 이러한 내용이 들어갈 거야. 이 내용은 뭐냐면 타이틀이라고 하는 컬럼을 하나 만들 건데 얘는 바차의 100 사이즈를 가지게 만들 거고, 바디라는 컬럼을 만들 건데 얘는 텍스트 타입으로 만들 거야. 라는 명시가 된 거예요. 쿼리를. 근데 여기서 또 주의사항, 지금 타이틀이라고 하는 컬럼과 바디라고 하는 컬럼의 구분자는 누가 해요? 누가 구분 짓고 있죠? 이 쿼리에서. 자, 이거를 줄바꿈을 안 하고 보여드려 볼게요. 줄바꿈을 한 것과 안 한 것 이렇게 써도 똑같아요. 실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자, 타이틀이라고 하는 컬럼과 바디라고 하는 컬럼을 나눠주고 있는 녀석은 누구예요? 컴마죠, 컴마. 자, 테이블을 만들 때 내가 그 테이블 안에 만들고자 하는 컬럼은 꼭 컴마를 사용해서 구분을 지어줘야 돼요. 이 컴마가 빠져버리면 얘는 타이틀이라는 컬럼을 만들 건데 바차 100이라고 하는 크기를 데이터 타입을 사용할 거고 이 뒤에 이러한 어떠한 제약사항을 걸 거야 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요. 근데 이런 제약사항이 없기 때문에 얘는 에러가 납니다. 그래서 우린 무조건 컴마를 사용해서 컬럼들을 구분을 지어줘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팁인데 저는 일반적으로 이것도 이제 가독성을 위한 팁이에요. 저는 일반적으로 이 컴마를 구분자를 뒤쪽이 아니라 앞쪽에 놓습니다. 이렇게 보통 놔요. 왜냐면 얘가 여기 들어있으면 생각보다 눈에 안 들어와요. 그래서 빼먹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우리가 지금 당장에 테이블을 만드는 이 쿼리가 되게 간소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쿼리에는 되게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게 될 거거든요. 나중에는. 그러다 보면 이 컴마 하나 빠진 게 생각보다 눈에 잘 안 들어와요. 근데 앞에다 놓으면 확실히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앞쪽에다가 놓는 편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바디 컬럼 이후로 이 녀석 이 컬럼 이후로 다른 컬럼을 더 만들지 않을 거라면 여기다가 콤마를 찍으면 안 돼요. 이건 에러가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마지막인 컬럼이 또 콤마가 없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럼 여기까지 했을 때 실행을 딱 해보면 블럭 씌우고 F9를 딱 눌러보면 성공했다라고 나오면서 이러한 쿼리를 실행했고 명렬에 적용이 되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 테이블이 만들어졌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바로 밑에 잘 추가되었나 확인해봐라. 리스팅과 구조를 확인해봐라 라고 하고 있는데 자, 리스팅은 show tables 그러면 아티클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테이블이 하나가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구조까지 확인하라 했으니까 describe articles article describe 뒤에는 테이블의 이름이 오는 거였으니까 이러한 테이블의 구조를 보여줘 라고 하면 결과를 알려주겠죠. 자, 이제 여기를 다시 보시면 필드 컬럼명 우리가 만들어낸 타이틀이라는 이름과 바디라는 이름으로 필드가 들어가 있고요. 데이터 타입에는 바차 100과 텍스트 우리가 정의한 내용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정의한 대로 아티클 테이블이 잘 만들어졌다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DDL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DDL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아직 기본적인 걸 몇 가지 안 한 것도 있지만 상당히 기본적인 DDL들. 그 밑에 보면 이제 데이터를 하나 추가해라 라고 하고 있는데 이제부터 우리는 진짜 데이터를 건드리는 겁니다. 그 전까지 이거 데이터 하나 추가하기 전 여기 우리가 진행하는 것까지는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이런 녀석들을 건드렸기 때문에 데이터의 상위 개념인 DDL의 영역을 공부하고 있었던 거고 이제부터 진짜 데이터를 건드릴 거니까 DML의 영역을 공부하게 되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일단 여기서 수업을 한번 끊고 쉬었다 갈 거고요. 여러분들은 쉬는 시간을 가지셨다가